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의 뇌를 축구로 가득 채워드리러 왔습니다. 2026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함께 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 48개 팀, 12개 조. 경기 수는 무려 104경기. 그런데 말이죠. 그 104경기를 다 보기 전에 일단 조별리그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뼛속까지 파고드는 분석. 오늘의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조.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큐라소. 두 번째 F조.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티니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자, 2조입니다. 2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밥상, 나머지 셋의 생존 경쟁.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독일이 1강, 에콰도르와 코트디부아르가 2중, 그리고 큐라소가 2략. 이 구도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독일이 1강이긴 한데 독일도 2조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독일은요. 최근 2번의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화끈하게.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한테 0대2로 지고 짐 쌌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일본한테 역전패 당하고 또 짐 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팬 여러분. 이번에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독일은 조별리그 탈락의 전통을 가진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자, 독일을 제대로 봐봅시다. 현재 독일의 감독은 율리안 나겔스만. 나이는 젊고 전술은 날카롭고 머리는 총명한 이 남자. 2024 유로에서는 개최국으로 8강까지 갔지만 스페인한테 아깝게 졌죠. 근데 지금 독일 스쿼드를 보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먼저 플로리안 비르츠. 이 선수 아직 22살인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왼발로 척척 연결하는 창의적인 패스, 깔끔한 드리블, 날카로운 마무리. 유럽에서도 이번 세대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 것이라고 줄줄이 칭찬하는 선수입니다. 그 옆에는 야말 무시알라. 이 선수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완성도가 높고 드리블 하나로 수비 2~3명을 붕괴시켜 버리는 능력. 비르츠와 무시알라가 동시에 그라운드에 있는 독일. 상대팀 수비수 입장에선 그냥 퇴근하고 싶을 겁니다. 그 뒤를 받쳐주는 요수아 키미히. 이 선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교과서 같은 선수입니다. 볼 배급, 수비 가담, 압박 조지. 전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진짜로. 수비 라인에서는 안토니오 리디거.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든 이 센터백. 공중볼, 데인마크, 커버 섀도잉.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오버랩과 장거리 슈팅까지. 이 아저씨는 센터백인지 공격수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방 압박과 이선의 창의성. 이게 독일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공을 빼앗기면 곧바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고 공을 잡으면 비르츠와 무시알라가 자유롭게 조합을 만들어내는 구조. 단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경기. 독일의 첫 경기 상대는 큐라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일이 최근 2번 연속 조별리그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초반에 삐끗하면 안 됩니다. 큐라소를 가볍게 보고 방심하다가 또 망한다. 그러면 독일 축구는 진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큐라소전은 그냥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기세를 잡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독일의 짝꿍 큐라소를 봐봅시다. 큐라소. 이 이름 얼마나 익숙하세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어디야? 했습니다. 큐라소는 카리브해의 섬나라입니다. 인구 약 19만 명. 그렇습니다. 19만 명. 이것이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우리나라 중간 크기 도시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그 19만 명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작은 인구 규모의 월드컵 본선 진출국. 그냥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진짜로. 이 팀을 이끄는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딕 아드보카트. 이름이 낯익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한때 한국 국가대표팀도 맡았던 바로 그 감독. 아드보카트 이전에 큐라소를 이끈 감독은 더 유명한데요. 선수 구성을 보면요.
네덜란드 축구권 기반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큐라소는 네덜란드 자치령이라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큐라소 대표팀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타이트 총 위르겐 로카디아 등 에레디비시에나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라소는 이름은 카리브해지만 실질적으로는 네덜란드 B팀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예선에서 보여준 결속력과 전술적 규율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큐라소의 목표는 한 경기, 딱 한 경기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 그 기적의 대상이 누가 될지가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엔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보리코스트. 서아프리카의 강자. 이 팀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고요? 예전에는 드로그바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2023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팀입니다. 그것도 개최국으로서 우승. 초반에 거의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우승까지 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우승이었죠. 핵심 선수들을 봐봅시다. 프랑크 캐시에, 바르셀로나 AS 로마를 거친 이중앙 미드필더는 박스투박스 능력이 탁월합니다. 체력 볼 탈취 박스 진입.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브라임 상가레. PSV 나폴리를 거친 이 선수는 신체 능력이 엄청납니다. 키도 크고 발도 빠르고 힘도 세고. 이 선수 앞에 서는 상대 미드필더는 그냥 뚫립니다. 뚫리고 나서야 아 상가레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수비에서는 오스만 디오망데. 레스터 시티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 센터백은 공중볼 장악력과 데인마크가 특히 강합니다. 코트디부아르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피지컬과 전환 속도. 공을 빼앗는 순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대팀이 수비 조직을 갖추기 전에 이미 슈팅이 들어가는 방식. 이게 통하면 정말 무서운 팀입니다. 2조에서 코트디부아르의 관건은 에콰도르와의 첫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2위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됩니다. 져버리면 독일한테도 이겨야 하는 험난한 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콰도르. 남미 예선에서 2위로 올라온 팀입니다. 남미 예선 2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나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같은 쟁쟁한 팀들을 제치고 2위를 했습니다. 에콰도르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수비력. 2조에서 실점 억제력은 에콰도르가 가장 뛰어납니다. 단단한 4-4-2 블록으로 상대를 막아놓고 카운터어택으로 승부하는 스타일. 핵심 선수를 봐봅시다. 모이세스 카이세도. 첼시에서 활약 중인 이 선수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볼 탈취 커버 압박. 완벽합니다. 에콰도르의 수비 조직이 이렇게 탄탄한 이유 중 하나가 카이세도의 존재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핀카피에. 오른쪽 측면을 담당하는 이 선수는 드리블 돌파력과 크로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스트라이커 에네르 발렌시아. 이 선수가 에콰도르 공격의 중심입니다. 강력한 피지컬과 공중볼 처리, 결정력. 에콰도르의 모든 득점 루트가 발렌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에콰도르는 발렌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약점입니다. 발렌시아가 잘 막히거나 부상이라도 나면 에콰도르의 공격은 급격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반적인 득점력이 2조 다른 팀들에 비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수비는 잘하는데 골을 많이 못 넣는 팀. 이런 팀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자, 2조의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경기 변수를 짚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경기는 1라운드의 코트디부아르 vs 에콰도르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2위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1위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남은 자리는 딱 하나. 2위 자리를 두고 에콰도르와 코트디부아르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첫 경기에서 바로 맞붙으니까 여기서 이기는 팀은 심리적으로도 유리하고 승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지는 팀은 나머지 두 경기에서 다 이겨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전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얘기인데 독일한테 이기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독일의 큐라소전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최근 월드컵 첫 경기를 잘 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큐라소가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면서 독일의 리듬을 끊어버린다면 0대 0이나 1대 1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2조 최종 예상 순위 발표합니다. 1위 독일. 당연히 독일입니다. 전력 차가 있습니다. 다만 첫 경기 방심은 금물. 2위 에콰도르. 수비 조직력이 좋고 승점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카이세도의 존재감이 조별리그를 버티게 해줄 것입니다. 3위 코트디부아르. 전력으로는 에콰도르와 비슷하지만 첫 경기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지컬이 강점이지만 전술적 일관성이 변수입니다. 4위 큐라소.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꼴찌입니다. 다만 한 경기 기적은 기대해봐도 됩니다. 2조에서 통과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1위로 통과하면 32강에서 비교적 수월한 상대를 만납니다. F조 2위나 다른 조의 약한 쪽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위로 통과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토너먼트 대진 구조상 2조 2위는 I조 1위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I조에는 프랑스, 노르웨이 같은 강팀들이 있습니다. 즉 2위로 올라간 순간 32강에서 바로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콰도르든 코트디부아르든 무조건 1위를 노려야 합니다. 2위로 올라가는 순간 험난한 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조는 1위 독일보다 사실은 2위 경쟁이 더 치열하고 흥미롭습니다. 자, 2조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F조로 넘어갑니다. F조 갑니다. F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가장 힘든 조 편성을 받았다. 일본 팬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F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2조가 일본한테 얼마나 불리한 구조인지 금방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 이 네 팀의 조합이 왜 일본한테 까다롭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축구는 최근 56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잖아요. 그건 그냥 운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진짜 잘 싸웠습니다. 일본이 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픈게임.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와서 공간이 많이 생길 때 일본의 패스 연계와 탈압박 능력, 기술적 플레이가 빛납니다. 독일전, 스페인전에서 일본이 이겼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등 뒤 공간이 생겼고 일본은 그 공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약한 상황도 있습니다. 밀집 수비 피지컬 높이. 상대가 공간을 주지 않고 낮게 블록을 유지하면서 세트피스와 피지컬을 활용하는 팀. 이런 팀을 상대하면 일본은 고전합니다. 공간이 없으니 패스 연계가 막히고 중앙을 뚫기 어려워지고 세트피스에서 공중볼 싸움에서 밀립니다. 그런데 F조 팀들이 딱 이 유형입니다. 네덜란드 실용적이고 단단한 블록. 스웨덴 피지컬 강팀. 튀니지 낮은 수비 블록과 세트피스. 전부 일본이 까다로워하는 유형의 팀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건 정말 극도로 불운한 조 편성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왜 하필 우리 조가? 라고 한탄할 만합니다. 자, F조의 1강 후보 네덜란드입니다. 감독은 로날드 쿠만. 네덜란드 레전드 출신의 이 감독은 지금 꽤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쿼드를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버질 반 다이크. 리버풀에서 수년째 세계 최고의 센터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선수. 공중볼, 데인마크, 볼배급, 리더십. 전부 다 됩니다. 이 선수가 뒤에 있으면 팀 전체가 안정됩니다. 프랭키 더용.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활약 중인 이 미드필더는 볼 소유와 패스 게임의 핵심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잃지 않고 플레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브라이언 은보이로 각포. 아스날에서 맹활약 중인 이 윙어는 속도와 돌파력이 뛰어납니다. 네덜란드 공격의 핵심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비 시몬스. 라이프치히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이 선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겸비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대표팀에서도 이미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술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만 체제의 네덜란드는 예전처럼 화려한 공격 축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이고 끈적한 축구.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리듬을 빼앗고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본이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네덜란드는 공간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프랭키 더 용이 한없이 볼을 주고받으면서 일본을 지치게 만듭니다. 느리고 단단한 네덜란드의 템포가 오히려 일본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빠른 팀보다 느리고 단단한 팀이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F조에서 가장 무난하게 1위를 차지할 팀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첫 경기인 일본전인데 이 경기에서 일본이 네덜란드의 리듬을 어떻게 흔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일본 제대로 봅시다. 감독은 모리아스 하지메. 이 감독 카타르에서 독일, 스페인을 이긴 감독입니다. 전술적으로 매우 영리하고 교체 타이밍이 탁월합니다. 핵심 선수들을 봐봅시다. 엔도 아타루. 리버풀에서 활약 중인 이 수비형 미드필더는 볼 탈취와 볼 배급에서 일본 대표팀의 허리를 담당합니다. 카이세도처럼 묵묵하게 팀을 지탱하는 유형입니다. 구보 타케우사.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라리가 최고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선수. 드리블, 패스, 슈팅, 탈압박. 일본 공격의 핵심입니다. 이 선수가 잘 보이면 일본이 잘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안 리츠. 프라이부르크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이 윙어는 움직임이 영리하고 득점 능력이 좋습니다. 단 이번 일본 대표팀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미토마 카오루와 미나미노 타쿠미가 부상 등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토마 카오루는 브라이턴에서 독특한 드리블 스타일로 프리미어 리그를 흔든 선수입니다. 미나미노는 기동력과 득점력을 겸비한 만능 공격수. 이 두 선수의 부재는 일본 공격의 다양성과 폭을 상당히 줄여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대 관건은 스웨덴전입니다. 스웨덴의 피지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상대의 피지컬 우위를 전술과 조직력으로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일본의 조별리그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스웨덴. 감독은 그레이엄 포터. 첼시에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감독이지만 스웨덴 대표팀에서는 꽤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요. 공격진이 너무 강합니다. 알렉산더 이삭. 뉴캐슬에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는 이 선수. 속도, 기술, 결정력. 3박자가 다 됩니다. 스웨덴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스트라이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빅토르 요케레스. 스포르팅 CP에서 시즌 50골 가까이 때려박은 이 스트라이커. 이 선수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피지컬, 공중볼, 결정력, 기술. 다 갖춘 완성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이삭과 요케레스가 동시에 스웨덴 공격진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두 선수 중 한 명만 있어도 무서운데 둘 다 있습니다. 스웨덴이 선발로 이 둘을 동시에 쓸 수 있는지는 전술적으로 봐야겠지만 이 공격 자원 자체가 상대에겐 악몽입니다. 단 스웨덴의 약점은 기복입니다. 예선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겨우 본선에 올라왔을 정도로 경기력에 들쑥날쑥한 면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안 풀리면 영 안 풀리는 팀. 이 기복이 F조에서 스웨덴의 최대 변수가 됩니다. 이삭과 요케레스가 제대로 폭발한다면 스웨덴은 네덜란드와 함께 조 1, 2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안 나온다면 일본한테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니지. 감독은 자이르 라무시. 이 팀 얕보면 안 됩니다. 티니지는 전형적인 언더독 전술을 구사합니다. 낮게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상대의 공격을 끊어낸 뒤 빠른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승부합니다. 이런 팀을 이기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문을 꽁꽁 잠그고 버티는데 이걸 뚫으려면 체력도 소모되고 멘탈도 소모됩니다. 티니지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낮은 수비 블록 활동량, 세트피스. 세트피스 득점력이 특히 좋습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아프리카 팀 특유의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티니지는 프랑스를 상대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선수를 여러 로테이션한 프랑스를 상대로요. 물론 그 결과가 조별리그 탈락을 막지 못했지만 이 팀이 어떤 상대에게든 아프게 구는 능력이 있다는 건 증명됐습니다. F조에서 티니지는 4위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본이나 스웨덴에게 한 번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팀입니다. 그 이변의 대상이 누가 될지가 흥미롭습니다. 자, F조의 핵심 변수를 짚어봅시다.
첫 번째 변수 네덜란드 vs 일본. 이 경기가 F조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일본이 여기서 승점을 따낸다면 F조는 완전한 대혼전으로 빠집니다. 네덜란드도 긴장하게 되고 스웨덴도 기회를 노리게 되고 튀니지도 슬슬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반면 네덜란드가 일본을 확실히 이긴다면 네덜란드는 편하게 1위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머지 두 경기에서 다 이겨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네덜란드를 이길 수 있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카타르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이긴 팀이잖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는 일본이 까다로워하는 스타일입니다. 실용적이고 느리고 단단한 축구. 일본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변수 일본 vs 스웨덴. 이 경기가 사실상 조 2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가 1위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한 자리를 일본과 스웨덴이 다투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스웨덴은 정말 힘든 상대입니다. 이사카 요케레스의 피지컬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본 수비진의 평균 키와 피지컬이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 납니다. 세트피스 하나에서 공중볼 싸움지면 그냥 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 스웨덴 입장에서도 일본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뚫으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스웨덴의 기복이 나쁜 날에 일본을 만나면 충분히 스웨덴이 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 튀니지의 이변 가능성. 튀니지가 일본이나 스웨덴 중 하나를 잡는다면 F조는 완전 혼돈으로 빠집니다. 3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점 계산기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F조 최종 예상 순위 발표합니다. 1위 네덜란드. 반 다이크, 더용, 각포, 시몬스. 이 라인업의 실용적인 전술까지 더해진 네덜란드. F조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1위를 차지할 팀입니다. 2위 일본. 미토마, 미나미노의 공백이 아쉽지만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적 영리함과 팀 조직력을 믿습니다. 스웨덴전을 잘 버텨낸다면 2위는 가능합니다. 3위 스웨덴. 공격진 이사카 요케레스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무서운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기복과 수비 불안정성이 변수. 이사카 요케레스가 폭발하는 날에는 누구도 못 막지만 안 폭발하는 날에는 일본한테도 집니다. 와일드카드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4위 튀니지. 단단한 팀이지만 전력 차가 있습니다. 이변을 노리는 역할로는 훌륭하지만 16강 직행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F조에서 통과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 F조 2위로 진출하면 C조 1위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조의 가장 유력한 1위 후보는 누구냐고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렇습니다. F조 2위로 올라가면 첫 토너먼트 상대로 브라질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브라질을 32강에서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타르에서 독일, 스페인을 이겼지만 브라질은 또 다른 차원의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스웨덴 입장에서도 무조건 네덜란드를 잡고 1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2위로 올라가는 순간 브라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을 32강에서 또 이기면 그건 정말 기적의 기적입니다. 일본이 2022 월드컵 이후 세계 축구의 이변 메이커가 되었지만 그 이변의 연속은 쉽지 않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의 피지컬과 기술을 이사카 요케레스의 공격력으로 맞받아칠 수 있을까요? 흥미롭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빡빡합니다. 결론적으로 F조에서 1위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1위 네덜란드는 브라질을 피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2위 팀은 브라질과의 빅매치가 기다립니다. 자, 오늘 2조와 F조 분석 어떠셨나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조는 독일이 1위, 에콰도르와 코트디부아르의 2위 경쟁이 핵심. 첫 경기 코트디부아르 vs 에콰도르의 승자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잡습니다. 큐라소는 이변을 노리는 팀. 그리고 독일은 방심하면 또 조별리그 탈락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신 차려요. F조는 네덜란드가 안정적인 1위, 일본과 스웨덴의 2위 싸움이 핵심. 일본 입장에서는 조 편성이 정말 불운합니다. 하지만 모리아스 감독이 또 무언가를 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이사카 요케레스가 폭발하면 네덜란드도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F조 2위로 올라가면 브라질이 기다립니다. 브라질. 무서운 그 이름.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